지난 이야기. 중공군의 3차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던 유엔군은 이지휘 장군이 부임하며 전열을 가다듬는다. 서울 탈환을 위해 유엔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지평리를 선점한다. 지평리의 전략적 가치를 알았던 중공군도 대규모 병력을 보내 유엔군을 포위한다. 일개 연대로 중공군 5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드디어 전투가 시작된다. 물러설 수 없었던 격전지 지평리 전투의 결말에 대해 알아본다. 6.25가 시작이 되고 어떤 이 유엔군의 참전으로 우리가 수복을 했다가 다시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리즈웨이 장군이 결단을 내려서 굉장히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게 됐고 정말 중요한 지평리라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 유엔군, 미군과 프랑스군 그리고 한국군까지 힘을 합쳐서 이제 지평리를 사수하기 위한 전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네, 2월 13일에 이제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주변에 5개 사단이 싸우고 있었지만 정말 중공군이 그냥 돌격 앞으로 밟아서 죽이자 이런 식으로 하는 무식한 군대가 아니에요. 전술적,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경험이 많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완성도 높은 전술을 쓰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주 무서운 전술로 사실은 접근을 해요. 제일 취약지구인 그 프랑스 대대가 있는 열린 지역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여기서 작전을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작전이라고 안 하는데 중국은 이제 계략이죠. 계략을 기가 막히게 짜요. 어떻게 했냐면 가장 중요한 데가 철도로 들어오는 데예요. 일단 철도로 오면은 한쪽이 엄호가 되는 데다가 방어하는 쪽에서는 저기 앞에 가리는 게 없잖아요. 철길은 깨끗하게 있으니. 그런데 철길 양쪽으로 들어와서 따라 들어오면 바로 지평리 방어선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돼요. 바로 그 역 앞쪽에 활주로 있고 포대 있고 사령부 있어요. 또 여기 한국군이 지키고 있잖아요. 한국군 당연히 지키고 있는데 거기가 뚫리면 이제 글로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원형 진지의 중간으로 싹 절단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 사실은 북쪽이 좀 큰데 북쪽에 있는 병력의 3분의 1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멋있는 한 점을 찔러서 전체를 풍선 터뜨리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한국군하고 프랑스군이 지키고 있었는데 프랑스군도 분명히 이쪽이 주 공격로다라고 이제 딱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옆에 쪽으로 와요. 네, 근데 그쪽도 개활지거든요. 개활지에 공격하기도 불리한데 우리가 아는 임해전설. 정말 이거 빠빠 불고 막 이러면서 요란벅적하게 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조명탄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작전이었던 거야. 일부러 거기다가 요란하게 치고요. 중공군의 특기가 중공군이 별명이 유령군대였잖아요. 정말 소리 없이 각계 전투 기어오는 데는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 철길 쪽으로는 소리 내지 않고 공격 부대가 어둠 속에 기어옵니다. 그러니까 저쪽 남쪽에서는 빵빵 소리 나고 막 나팔 불고 막 이러는데 이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고 있지 않은데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괭가리 치고 이러는 게 심리전도 되지만 자기 공격 방향을 기만하는 데 쓰는 거예요. 팔리주 중사라는 양반이 거기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오냐 계속 확인해라. 그런데 안 온다. 소리도 없다. 발작 소리도 안 들린다. 우리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안 온다 하는데 벌써 10m까지 와 있어요. 대단하죠. 더 무서운 게 공격을 시작해서 거기를 뚫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긴 중요하니까 지원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는 원래 예비대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상황에 때 저쪽으로 투입한다고 딱 그걸 정해 놓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오는 길에다가 중공군이 화력이 약했기 때문에 집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중공군 대포 105mm포를 거기다 맞춰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쪽이죠. 그래서 미군 지원 부대가 올 때 거기를 탄막을 쳐서 못 오게 해버리는. 그리고 여기를 점령해버리는 거죠. 계획은 완벽했어요. 그리고 10m 앞까지 왔고 제일 먼저 포대하고 기관총 진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쪽으로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중사가 너무너무 이상해서 독단적으로 조명탄을 터뜨려버려요. 그 참전용사분한테 들었는데 조명탄은 어마어마하게 깔아놨을 때요.
그 바닥에 이렇게 깔아갖고 하면은 공중으로 튀는 것까지 해가지고 네. 대나처럼 밝았다고 다 터트리면 진짜. 대신 한 번 터트리면 이제 다 소모되는 거니까요. 아, 딱 한 방이네. 예, 그런데 이 중사가 너무 이상해서 독단으로 터트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딱 코앞에까지 와서 막 기관총 진지 포대로 습격하는 순간이었어요. 와, 이렇게 돼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 네네. 근데 정말 이런 중사 저 베테랑 한 명이 전투의 운명을 바꿔요. 와, 사실 누가 그걸 독단으로 터뜨립니까? 결사적인 전투가 벌어졌는데 중공군의 그 작전은 성공했어요. 그 탄막 포격이 성공해가지고 지원 부대가 올 수가 없었어요. 중공군의 모든 것은 완벽했네요. 그렇죠. 공산권의 이제 교리 싸우는 방법 네. 이렇게 보면은 기만 전술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그것을 공산권 교리의 용어로 하면은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략을 잘 쓰고, 예, 그 다음에 아주 민첩하게 예, 이렇게 기만 작전을 하고 상대를 속여서 작전을 성공하는 이게 이제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이라 그러는데 아주 전형적인 그거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군에 있는 그 노련한 베테랑들이 이제 그게 전장에서 그건 이제 사실은 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직관. 아, 분명히 저쪽으로 작전을 쓸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계속 소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직관적으로 이제 전투의 어떤 촉이죠. 전투 감각이죠, 사실은. 전투를 많이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그 감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중공군의 그 돌격 직전의 상황을 이제 발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영군님, 후라시는 없나요? 후라시를 이렇게 좀 비춰보면 한 20-30m까지는 보이지 않나요? 그 당시에 후레쉬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뭐 이제 조명을 위해서 이제 조명실에 깔고 네이팜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이팜탄을 드럼통에 넣어서 그것을 이제 터트려 가지고 조명 효과를 내는 뭐 이런 방법을 썼는데 결국은 이제 야간 작전에서 방자 입장에서 야간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명입니다. 예. 그래서 그 프랑스 군도 그렇게 쥐레밭을 깔듯이 조명탄을 깔아서 이제 그런 그나마 이제 돌격 직전에 중공군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의 영웅, 이 중사가 있었다면 사실 이 전투의 가장 중심의 인물은 프리먼 중령이잖아요. 부상을 당했다고요? 네, 사실은 중공군한테 운이 계속 참 운이 가고 있었어요. 네. 중공군이 이제 화력은 약한데 주로 쓰는 게 박격포였거든요. 네. 박격포가 또 지휘소를 잘 노려요.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 때 보면 전투 딱 시작할 때 박격포가 딱 지휘소에 떨어져 갖고 지휘관부터 죽이고 시작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박격포의 프리먼 중령은 부상을 당하게 된 거군요. 네. 한 발에 연대 지휘소를 포격을 해가지고 네. 작전과장은 즉사하시고 프리먼 대령은 다리에 부상을 했는데 다리에요. 그것도 그때 이렇게 누울까 이렇게 누울까 하다가 이쪽으로 누웠는데 네. 만약에 반대로 누웠으면 머리가 날아갔을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눈 쪽에서 다리 쪽에 박격포가 터지게 된 거군요. 그냥 파편이 날라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진짜로 머리였으면 예, 막- 철모를 쓰고 자지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잤으면 그날 전투의 운명이 바뀌었을 거라고. 그 대부분 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휘관은 그러면 교체를 일단 해야 되잖아요. 부상을 입었으면. 알몬드 장군이 사실은 이제 지휘관을 교체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군단 작전 참모를 하는 칠리스 대령을 보냅니다. 네. 보내는데 칠리스 대령이 와서 현장에 보니까 이게 프리먼 대령이 일단 부상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전투주의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프리먼 대령으로 어떤 부대 결속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자기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작전을 했을 때는 오히려 망칠 것 같다. 그래서 현장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먼 대령이 계속 지휘를 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여담인데 알몬드 장군이 프리먼 대령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상 정도를 봐서 다시 복귀해서 연대를 지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그걸로 교체를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그 평상시에 뭐 프리먼 대령이 사실 조금 무뚝뚝하고 뭐 원칙에 충실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알몬드 식군단장이 보기에는 자기 스타일에 꼭 맞는 지휘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바꾸자. 뭐 핑계도 있으니까 뭐 이런 이제 조치를 했다는 일부 기록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지평리 전투에서 이 원형진지 포위된 상태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적을 섬멸하는 이 전술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포격이 엄청 중요한 화력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처음에 탄약을 하도 많이 쌓아놔갖고 포병들이 주변에 탄약이 막 있으니까 박격포 한 발만 터져도 이게 뭐 이렇게 되잖아요. 버섯구름 나요.
그래서 이거 없애자고 소모시키자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중공군하고 싸우기 전이었으면 없앴을 거예요. 근데 중공군하고 한번 싸워봤기 때문에 웃기지 마. 너 며칠 있으면 탄약 부족하다고 난리칠 거예요. 그래가지고 쌓아놨는데 진짜로 부족해졌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쏟아부은 그 유엔군의 포격량이 엄청났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일부 기록에 나오면은 문당 포병 한 문당 250발을 쐈다 하루에. 와. 그러면 이제 조금 이건 전문적인 용어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그게 1개 대대가 포병이 18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55mm가 6문이 더 있습니다. 그럼 총 24문이지 않습니까? 24문인데 한 문당 250발을 쏜 겁니다. 24시간 동안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 하면은 포병에는 통상 CSR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통제 보급률이라고 하는 건데 보급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막 쏘지 말고 하루에 요 정도만 쏴. 그리고 더 쏘게 될 경우는 상급부대 승인을 받아. 네. 이게 이제 통제 보급률입니다. 네네. 근데 그게 당시에 105mm 같은 경우는 50발. 그 다음에 155mm 같은 경우는 30발로 통제되어 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몇 배 쐈습니까? 5배에서 10배 차이. 5배 쏜 거죠. 네. 엄청나게 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평리 전투에서 이렇게 효과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5월 공세, 뭐 4월 공세 이럴 때 이제 화력으로 중공군을 이제 대량 피해를 입히는 이제 작전이 전술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벤플리트 탄약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벤플리트 장군이 뭐라고 하면 리츠웨이가 이제 유엔군 사령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후임이 벤플리트 장군이었는데 중공군 4월달, 5월달 공세 때 5배 이상을 쏴도 좋다. 승인을 해준 겁니다. CSR의 통제 보급률의 5배 이상을 쏴도 좋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화력으로 탄막을 형성해서 중공군을 그야말로 녹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평리 전투의 가장 큰 그 어떤 기여자 또는 이제 기여한 그 분야를 찾는다면 화력. 이것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했다.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155mm 포대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뭐 155mm 포 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당시 기록들을 보면 중공군 막는데 155mm만큼 위력 좋은 게 없다고. 예. 그래서 그냥 들으면 105mm, 55mm 그러면 뭐 50mm 차이 이렇게 느껴지지만 정말 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제 포병은 살상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 터지면은 이렇게 사람이 서 있을 경우에 절반 이상의 사람이 죽을 확률,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확률, 그게 살상반경이라고 합니다. 그 살상반경의 직경이 얼마냐면 30m입니다. 105mm는 30m. 30m 안에 있는 사람은 죽거나 부상을 당할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155mm는 50m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위력으로 면적을 따지면 그렇죠. 두세 배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구경은 뭐 105mm니까 15cm니까 그렇게 155mm는 15.5cm이지 않습니까? 그럼 5cm밖에 차이 안 나는데 위력은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155mm 포병을 가졌다는 것은 저 방어하는 부대나 지휘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공군도 불쌍해요. 뭐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불쌍하지 않지만 그냥 네, 전쟁이라는 전쟁 측면에서 봤을 보면 때. 네. 사실 중공군처럼 전쟁하는 거는 사람을 갈아 넣는 계략이에요. 그렇죠. 인해 전술. 네, 그래서 자꾸 그런 말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쪽에 적이 있냐 없냐, 뭐 망원경으로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 가봐. 혼자 가지 말고 아예 때로 가봐. 이렇게 해서 실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날 또 바꾸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테스트해서 쓰는 전술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때도 보면 중공군이 굉장히 전술적으로 탁월하긴 한데 근데 이게 사실은 다 피해 데이터예요. 네. 다른 부대 같으면 그 정도 손상을 입으면 전투를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시도를 하죠. 하는 거. 정말로 현장에 있는 일선의 부대원들, 그 젊은이들은 안타까운 목숨의 희생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요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남쪽에 있었던 맥기 고지 전투예요. 근데 맥기가 한국 이름이에요? 아, 거기 소대장, 3소대장 이름이 맥기 중이었습니다. 아, 미국인 맥기 네. 중이
네, 이게 뭐 조지중대 언덕이라고 그러고 그 지중대 지고지라고도 그러고 한번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는데 맥귀가 한글로 하면 무슨 뜻일까? 중대장 이름은 히스였습니다. 히스 대위. 히스 대위. 그래서 히스 대위, 맥귀중이 이게 이제 집행리 전투에 14일 날 저녁부터 15일 날 새벽까지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첫날 여기를 제일 먼저 공격을 했어요. 딱 봐도 여기가 취약지구거든요. 그리고 요 고지가 크지도 않아 얕은 언덕이라고도 할 거 없이 7m, 8m 우리 그때 높이도 재봤어요. 밑에 가서 7m, 8m밖에 안 돼. 그야말로 약간 산성 같은 느낌. 네, 그냥 산성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언덕이 언덕. 구릉지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거기인데 거기를 넘어가면은 바로 150원의 포대가 나와요. 요걸 넘어서 바로 진격하면 포대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게 지나면 저기 사령부가 있어요. 그럼 맥기 구름은 정말로 뺏기면 안 되는 그렇죠. 곳이네요. 여기 맥기 언덕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3개 소대가 있는데 맥기가 3소대, 서쪽에 1소대, 그리고 길 건너편에 2소대가 있었습니다. 3개 소대가 배치하고 있는데 소대 배치하기에는 조금 넓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어쨌든 여기를 지켜야 된다. 꽤 여기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나름 여기가 격전장이 될 거야. 그러고 이제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향해서 오는데 첫날은 되게 이렇게 고지가 있으면 공격하기 가장 좋은 건 양쪽 끝입니다. 이게 원래 제일 무식한 군대는 정면으로 와요. 그런데 조금 아는 군대는 양쪽 끝으로 와요. 그리고 조금 아는 군대는 그래서 양쪽 끝에다가 화력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과연 양쪽 끝으로 왔고 그 또 끝에 있던 이 기관총 사수들이 그날에 또 영웅이 됩니다. 열심히 잘 싸워서. 근데 생각보다는 첫 전투에는 쉽게 물러나더래요. 그래서 훌륭하군, 우리 잘하고 있군. 그랬는데 이게 함정이었어요. 그건 중공군 기록엔 없는데, 그러니까 전황적으로 분석해 보면 두 가지 계략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계략은 일단은 적 방어 진지의 핵심 무기 체계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취약점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을 탐색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13일 저녁부터 14일까지 공격하는 과정에서 보면 중공군은 공격했다고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테스트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기중위가 조치한 것 중에 이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 포병은 기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병만 화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포를 견인하는 차량에 거치에 있는 기관총이 있습니다. 그 기관총을 다 걷어다가 소대, 중대, 진지에다가 배치한 거죠. 그래서 첫 전투에서 사실은 그 기관총이 역할을 잘해서 생각보다는 쉽게 이제 첫날 야간 전투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제 중공군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기관총이 어디 있느냐를 정확하게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다음 날 공격할 때는 그 기관총을 무력화시키는데 초전에 집중적인 이제 작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기관총이 무력화되고 그러면서 무력화되면서 이제 소대에 이제 돌파구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방어선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사례가 있다 그럽니다. 중공군하고 많이 전투를 한 사람들이나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전투를 해본 사람들, 참전용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초전에 반드시 적은 탐색전을 한다. 그래서 적이 공격이 치열하지 않을 경우, 탐색전을 할 경우는 소대에 있는 또는 중대에 있는 모든 화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냥 자동화기 정도, 소화기 정도, 그 다음에 수류탄 정도로 막아내고 절대로 가급적인 기관총 진지를 노출시키지 마라, 위치를.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노출이 됐다면은 어떻게 한다? 다음 날에는 위치를 바꿔라. 뭐 이런 이제 아주 그 소부대 전투 기술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조치를 안 한 것이 약간 아쉬운 점이고 그것이 이제 다음 날 이제 소대가 돌파되는 이제 원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략이 뭐였냐면은 그 원래 중공군들이 제일 노리는 그것도 어느 나라 군대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부대와 부대의 경계선을 노려요. 그러면 소대와 소대 사이. 이게 쭉 배치하다 보면 중대와 중대 사이 여기를 항상 노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긴 항상 취약지구예요 또. 그래서 그 경계선 부분을 처음부터 노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로 그냥 가면 양쪽에서 십자포를 당해요. 그러면 이건 죽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아예 나무가 한국이 그때 나무가 없던 나라여가지고 다 민둥산이라 그게 다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중앙이 딱 저게 자리인데 과연 저기로 돌격했을 때
덜 희생을 치러 갈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중공군은 그냥 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첫날은 기관총 진지도 확인하지만은 가운데로 이렇게 막 포격하고 전투 중에 적한테 들키지 않고 가운데로 접근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부분은 맥기 쪽 기록에 보면은 조용했는데 사실은 조용히 왔다 간 거죠, 그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란 작전 정도 하면은 일로 침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말 한 명 들어올 수 있는 대로 줄지어서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미군 측에서 대형 사건이 터져요. 뭐죠? 소대가 이렇게 1소대, 3소대, 2소대 이렇게 있으면 중대장이 이제 뒤쪽에 가운데 네. 좀 있거든요. 이 지점에서 중대 지휘소 바로 옆에 네. 자기 보이지 않게 이제 자기 소대 본부를 차려놓고 원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소대장은 당연히 진지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뒤쪽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있었으면 당연히 인지했으면 당연히 진지로 올라가라라고 그렇죠. 했을 텐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전투가 막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그 1소대와 3소대 사이에 이제 돌파구가 형성돼서 기관총이 막 3소대 쪽으로 막 날라오니까 맥기 소대장이 이제 야 어떻게 된 거냐 막 1소대에 이제 막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는데 1소대장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침 또 부소대장한테 1소대 부소대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1소대 부소대장은 이제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은 이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상 없다고 그랬냐 하면은 1소대 부소대장은 맥기 중위 쪽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쪽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는 견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거죠. 두 라인이 있는데 예.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건 라인이 붙은 라인인데 예. 저 반대쪽에 부소대장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우측에 그 1소대의 우측 맨 끝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좌측이 돌파되는 걸 몰랐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소대장은 연락이 안 돼. 그다음에 부소대장은 이상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맥기 소대장이 그걸 돌파당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급부대 정원부대를 요청하고 하는 게 늦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파구가 점점 확장되면서 이제 저녁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한 2시쯤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3소대 방어선을 지탱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시부터 한 3시 사이 되면 이제 그 뒤에 몇백 미터 후방에 이제 중대 진지를 다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예비대가 이제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네. 처음에 뭐 대대장이 보냈던 1개 분대가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상급 부대로 지원받은 뭐 유격 1개 소대, 이제 레인저 소대죠 사실은 1개 소대 또 대장이 가지고 있는 예비 소대 이렇게 해서 또 투입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결국 연대장이 그 유격 1개 중대를 통째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개 중대를 거기에 붙여서 그러면서 이제 역습을 실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사실은 굉장히 지중대의 그 1소대장의 진지 이탈, 무단 진지 이탈, 그 다음에 이상 없다고 허위 보고한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부소대장은 모를 수도 있다 치고 네. 이게 말도 안 되게 소대장이 현장을 벗어나서 뒤에서 했다? 이거는 징계감 아닌가요? 네, 그 기록에 분명히 그 1소대장이 전투지 현장을 이탈했고 네.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군법회의에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전투의 실상에서 보면은 이게 옆에 부대의 그 어떤 정확한 보고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전투는 적이 오는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전투력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측방이나 후방이 항상 약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측방이나 후방은 나의 전우가 지켜준다, 나의 인접부대가 지켜준다는 전제하에 전방의 적방향의 그렇죠.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이 자기도 모르게 돌파구가 형성돼서 네. 적이 이쪽으로 왔다. 치명적이죠, 사실은. 아니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을 보고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옆차한테 괜찮냐? 괜찮아.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 가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넓질 않으니까 네. 이걸 옆에 왜 몰아놔 했더니 자 우리나라 지형이 평지에서 이렇게 잘 안 싸우잖아. 우리 왜냐면 바로 뒤에 산이 있는데 평지에서 왜 그렇죠. 싸워요? 근데 프랑스 1차 대전인데 프랑스 같으면 만약에 이렇게 쫙 정말 지평선 보이는데 누가 도망도 못 쳐요. 도망치면 어디까지 칠 거야. 네. 그리고 옆에도 다 보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조금만 가면 산이니까 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거기 가봤더니 이게 약간 휘면서 롤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진짜 안 보여 고기. 왜냐하면 고기를 몸을 내밀고 있는 게 아니라 참호에 있으면 그렇죠. 요만큼 내밀고 있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저쪽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고 그 부서대장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도 봤더니 자기 옆에 있으면 요 너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여기서 강하나 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 고지를 빼앗기게 되는데 아, 몇 개 고지를 뺐겠군요. 중공군이 거의 한 800명 가까이가 이제 고지를 점령을 해요. 그럼 이제 큰일 난 거지.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되거든요. 포대가 앞에 있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사실은 포대까지도 중공군이 옵니다. 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는데 진짜 미군이 결사적으로 반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지는 빼앗겼을 때 즉시 공격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쪽도 아직 지형을 모르고 배치하고 뭐 이러기 전에 밀고 올라가야 되니까 뭐 구상병, 뭐 포병 있는 대로 끌고 올라가서 공격을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여러 부대가 섞이니까 10명은 올라갔는데 20명은 못 올라가고 네. 그럼 내려왔다 또 올라가면 또 5명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소모가 돼갖고 거의 다 소모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또 프랑스 대대가 또 공헌을 하는데 오. 얘들이 소식을 들어요. 저희가 뚫렸다. 거기서 이렇게 능선이 이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저기 뚫리면 전선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옆구리가 뚫린 거죠. 근데 이 프랑스 대대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프랑스군이 잘 싸우냐 이런 게 아니라 베테랑들이다 보니 전체 전황을 읽는 눈이 뛰어나더라고요. 근데 자기 방어 지역도 지금 한참 전투 중이지만 여기 뚫리면은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니까 바로 자기들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한쪽 팀은 고지를 공격하고 한쪽 팀은 포병을 보호하러 갑니다. 와. 그래서 포병 쪽으로 침투했던 약간의 중공군을 알아서 처치해주죠. 명령이고 뭐고 없지. 오. 그래서 나중에 프리먼 대리는 고맙다고 그랬대요. 지들이 가서 어둠 속에서 중공군을 처치해주고. 이렇게 베테랑 부대면 지휘관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 프랑스 대대도 지휘관이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어요. 몽클레르 장군이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가명이긴 한데 그때 삼성 장군이었는데 한국에 파병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중령으로 강등을 해가지고 대대장급이 파병을 가야 되는데 삼성 장군이 대대장급의 파병을 갈 수는 없으니 자기가 강등을 해요? 네. 그게 가능해요? 이분이 2차 대전 때만 해도 13번인가 15번 부상당했다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시다, 진짜 근데 나이가 59세였어요. 이미 신경통이 와가지고 지팡이 짚고 걸어다니는데 와, 그 겨울 강행군을 병사들하고 같이 했어요. 와 진짜 영웅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미군들이 웃기는 얘기가 이 장군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대령님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높으시고. 그래갖고 그렇게 불렀더니 장군 몽클레리 중령. 썰 몽클레리 중령 뭐 이렇게. 그때 고지에 있던 중공군도 결사적으로 싸웠나 봐요. 이게 승부처다라고 아니까. 그래서 사실은 고지 탈환을 실패하고 프랑스군 대대 전사자가 그 전투에서 제일 많이 나왔대요. 포대장 걔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전쟁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대공화기를 지상화력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방공화력인데, 근데 방공무기가 특징이 뭡니까? 짧은 시간에 대량의 탄을 발사할 수 있는 게 네. 방공포의 특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군이 이제 방공무기를 6.25 때 두 가지 방공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구경이 12.7mm라고 해서 좀 흔히 50 기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총열을 4개를 묶어서 반궤도 차량에 탑재해서 운용하는 게 있는데 그게 10대를 이제 프리먼 연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기관총 한 정당 최대 발사 속도라면 분당 한 500발을 쏩니다. 그럼 그 4개가 하면은 2,000발을 쏠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집중 화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40mm 포를 2개를 이렇게 쌍열로 해서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대공화기를 지상화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6.25 전쟁 당시에 보면은 그런 화기를 굉장히 운용을 잘 했는데 이제 지중대, 다시 말해서 히스 중대의 전투 과정에서도 보면은 중공군이 이제 1소대, 3소대 진지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포병 진주로 막 돌파구로 확장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딱 버티고 있으면서 무지막지한 화력을 이제 능선상으로 이제 갈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차 소대가 거기에 또
소대가 배치가 돼서 전차포로 또 이제 그 능선을 계속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역속 부대는 성공은 못하지만 계속 투입되고 네. 그 과정이 이제 15일 새벽까지 이제 치열하게 전개가 되면서 돌파구는 더 이상 확장은 안 되고 진짜는 피탈 당했지만 확장은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날이 밝아오고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기관총 한번 쏴봤잖아요. 없어졌어요? 예, 그건 영상을 안 올렸는데 쏴봤어 사실. 와, 근데 그 오늘 못 나오셨지만 태 기자님이 그 람보가 들고 쏘는 기관총 같은 그 시리즈 총을 한번 쏘셨는데, 네. 뭐 그거 나도 쏴봤는데 이거 막 쏘면 정말 영화처럼 연기가 팍 나요. 근데 흙더미에다가 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총탄 자국 나지만 그냥 흙도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50mm 다다닥 쏘면 그냥 도랑이 패요. 예.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거 쏘고 나니까 예. 전쟁하면 정말 무섭겠다. 그 정도면 메끼고지의 그 높이가 낮아졌겠네요. 그러게요. 그 아마 산이 잘렸겠어요. 그 정도 화력을 들이부으면은 뭐 몇 메타는 낮아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뭐 한 50cm나 1cm 정도는 낮아질 수 있는 그 초당 수천 발의 화력으로 사실은 이제 중공군의 전투 확장은 막아냈고 그렇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이 밝았다라는 건 공군이 뜨는 비행기가 거죠. 날아오고. 안개가 사실 거기 좀 많이 끼는 지역이어서 그것도 아슬아슬했는데 안개가 덮이면서 이제 거기다 네이팜탄을 부어요. 거기 사진이 있는데 그때 눈이 내려갖고 하얘요. 그래서 그때 야간 전투할 때 조명탄 터뜨렸더니 시야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눈빛이 해서. 근데 요 맥기고지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는 눈이 없어요. 왜냐면 네이팜을 부어가지고 네. 땅이 다 탔어요. 아, 진짜요? 네, 눈이 깨끗이 새카매 그냥. 그러면 중공군은 후퇴를 하나요? 비행기로 이제 쏟아 부었으면 이제 거기는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맥기고지를 어쨌든 맥기고지가 그럭저럭 종식은 됐고 맥기 중에는 맥기 소대는 사실 거의 4명만 남을 때까지도 거의 지켰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맥기 언덕이라고 그럴 정도로 큰 공을 세우긴 했는데 아직 전투는 안 끝났고 네. 23년 된 이제 예비대가 거의 없어서 이제 전 전선에서 이제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생각까지 했었대요. 1951년 2월 13일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되며 지평리 전투의 서막이 열린다. 23년대는 초반 공격을 잘 막아내지만 기관총 진지를 노리는 중공군의 공격에 방어선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설상가상으로 1소대장의 호위 보고로 인해 방어선에 큰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충지였던 맥기 고지를 중공군에 빼앗기지만 프랑스군과 호병의 활약으로 간신히 방어에 성공한다. 그럼 23년대 완전 위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구출 부대가 이제 상급 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제 구출 작전을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14일 날 네. 출동을 했죠. 그래서 야간에 이제 남한강을 건너서 지평리 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평리 전방 5 내지 8km 선에서 일단 14일 날, 2월 14일 날 정지를 하고 이제 어떻게 지평리까지 돌파 작전을 할 것인가, 연결 작전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일 날이 되면은 이제 지평리 한참 이제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8km 전방에서 이제 구출부대, 일명 이제 크롬베츠 전투단이라고 그러는데, 크롬베츠 전투단이 이제 원래는 보병 3개 대대를 데리고 있었고, 포병도 1개 대대를 데리고 있었고, 전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병들을 데리고 공격을 해봤더니 도저히 진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차 중심으로 해서 특수임무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5일 날 오후가 되면은 이제 그 보병 부대는 그 위치에 놔두고 전차를 중심으로 해서 전차 23대를 중심으로 해서 행군 장경이 그러니까 행렬의 길이가 한 1.6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차 23대로 이제 그 지평리까지 돌파하기 위한 돌파해서 연결 작전하기 위한 작전을 구사하게 되는 거죠. 예. 돌파 작전이 그 뒤에 논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탱크 위에다 보병을 태우고 가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탱크 안에다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탱크 안에 보병을 넣을 수가 없어요.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자리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탱크만 가게 되면은 또 대전차 무기나 이런데 그렇죠. 이제 당하게 되니까 보병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태워서 그냥 돌파하자. 이거 사실 2차 대전 때 패턴이 있었던 이거 방법인데.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방법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요. 그때는 양쪽 언덕에 독일군이 없고 비행기가 떠서
독일군이 접근하면 가르쳐 주는 상황이었어요. 아. 있어봤자 중간에 저격병 이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미 새카맣게 양쪽 언덕에 있었어요. 아, 그러면 탱크에 타고 있던 보병들은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황 되겠네요. 그 뭐지 인디안 벌칙이라고 있잖아요. 왜 다리 사이로 그냥 네. 두드리는 그런 거라고 표현을 하죠. 와. 그 이제 크롬베츠 대령에 대한 평가는 조금 엇갈립니다. 네. 사실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떤 공격 정신이나 돌파 능력 또 이런 용기 이런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지휘관이라고 보고 조금 부족했다면 이제 지력. 결국은 이제 사실은 자기가 가진 전투 수단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작전의 목적에 맞게 잘 이렇게 조화롭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조금 평가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온 평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국 전쟁에서의 소부대 전투 기술이라는 책을 쓴 러셀 A 구겔러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은 그 전차 부대로만 그냥 돌파했거든요. 그 전차 보병들 태워서 그때 포병을 운용을 제대로 안 했다. 포병. 그 실제로 한 5km, 8km 후방에 포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문제. 두 번째, 어쨌든 주간 작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항공전력들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그것을 했으면은 적어도 전차에 탑승했던 보병들의 피해는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사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크롬베처 장군을 굳이 총평한다면은 용기는 훌륭했으나 지력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유형의 지휘관들 밑에서는 결국 이제 부하들의 피해가 사실은 늘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무모하지만 나는 무조건 23년대를 구한다. 라는 마음으로 크롬베즈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거 놓고 보병을 태우고 들어가면서 일개 중대 160명을 태웁니다. 네.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제 대대장하고 중대장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이 대대장이 트레이시 중령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또 완전히 반대였대요. 크롬베즈랑. 또 흔하고. 이제 성격이 반대일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타이가 안 좋았대네.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넌 너무 거칠어. 넌 너무 마음이 약해. 학교 다닐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또 어떡하다 또 만났어.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근데 그래서 지금 기록에는 하여간 서로 극단적으로 비판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전쟁터에서 어떤 무너지는 심리, 어떤 전쟁터의 그런 상처의 양쪽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롬베츠는 점점 과격해지는 거죠. 어떡하냐? 한쪽 팔을 잘라서라도 해라라는 스타일이고 트레이시는 자꾸 마음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부대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부하들만 보낼 수 없다고 해서 대대장이 직접 올라탑니다. 그리고 탱크 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대대장 정도는. 대대장이요? 예, 근데 같이 병사들이랑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중공군이 공격을 하면 전차를 세우고 보병이 흩어져 저지하고 타기로 했는데 이걸 훈련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수신호를 한번 타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려서 총 쏘고 있는데 수신호가 보이냐고. 시간은 빨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탱크들이 그냥 출발해버리고. 아이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가 남아버렸어요. 그게 한 2번 정도 일어났죠. 2번 정차했다가 출발한 게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마다 한 30-40명씩 그냥 나고하는 경우죠. 아이고요. 어떡해. 그래서 그 병력들이 많이 이제 포로로 되기도 하고 뭐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 거죠. 근데 트레이시 중령이 그걸 보고 자기가 내려서 부하들하고 같이 남아버려요. 아이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오다가 중공군한테 포로가 되고 나중에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합니다. 그것도 자기 음식을 부하들한테 주다가 뭐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영웅 중에 영웅이시세요. 네, 그래서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인데 그럼 이 상태로 그러면 어쨌든 탱크는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23년대 작전 구역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네. 그때는 사실 23년대가 정말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을 때인데 얘들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런 게 공세 한계점인가요?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이게 잔에 물이 넘치기 직전에 이제 이제 우군 전력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마지막 단계 보시면 이제 참 크롬베츠 전투단도 사실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제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고개가 에로 지역에 한 150m 정도 되고요. 좌우측에 한 10m 정도 이렇게 방벽이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제 4번 전차가 중대장이 탄 전차인데 전차 중대장이 탄 대전차 무기에 맞았습니다.
1차로였습니다. 1차로. 네. 그러니까 길이기 때문에 4번 전차가 딱 막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게 서버리면은 23대 전차가 다 서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그 전차탄을 대전차포를 맞았는데도 조종수가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최대한 출력으로 해서 옆으로 뺐습니다. 빼고 이제 그 순간에 부대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거기에 중공군이 지뢰를 매설했다. 이거는 100% 사실은 정찰해버릴 수 없는데 특이하게도 중공군이 그 지역에 지뢰를 매설 안 했던 겁니다. 아마 중공군도 이게 14일 날 저녁에 도착하고 막 15일 날 들어오니까 충분히 예령을 못 받은 것 같고요. 준비된 상태에서 그 에로 지역을 차단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런 전투가 발생했고 그 클라이막스 순간에 이제 포위망을 뚫고 구출 부대가 오고 마지막 물이 넘치기 전에 합류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위기가 다시 이제 기회로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영화 같아요. 멀리서 그 영화 같아요. 네. 전차들이 쫙 올 때 그렇죠. 23년대는 정말 신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막 이런 마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몇 대가 오는지 몰라요, 전쟁터에서는. 사실 23년대도 몰랐어요. 전차가 왔다 그러니까 다들 뭐 놓았니? 그런데 이 탱크가 진입하는 순간 양쪽에 포위하고 있던 모든 중공군이 일제히 도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걔들도 사실은 한계에 달해 있던 거죠. 기록에 보면은 갑자기 중공군이 공격해 올 때만큼 여기저기서 나타나더니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또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되니까 그냥 뭐 아까 말씀한 40mm 기관포 전차 올라가고 비행기에서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부었대요. 정확하게 희생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즘 중공군도 굉장한 희생자가 많아요. 원래 패트하는 적을 추격하면서 이 전공 확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희생자 가장 큰 때 아닙니까? 가장 그때죠. 네. 그럼 어찌됐든 이게 사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을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크롬베즈의 막무가내 전술은 성공하고 23년대를 구출해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정말로 저희가 6.25 전쟁에 대해서 잊지 말자,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주국방이 중요하다 이런 말 하면서도 사실은 낙동강방어 라인이라든가 뭐 인천 상륙작전이라든가 훌륭한 장군들의 이야기 많이들 기억하고 그리고 뭐 이 내려오면서 그 미군들이 정말 많이 그 힘들면서도 우리 피난민들을 구출하고 뭐 이랬던 이야기 많이들 알고 있지만 정말 지평리 전투가 이 정도로 중요하고 치열했던 전투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혹시 지평리 전투 미국이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투는 항상 이게 상호작용의 과정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이 잘했던 면도 있지만 중공군이 부족했던 면도 있겠죠. 사실은 중공군이 부족했던 면을 한 가지를 딱 꼽으라면은 저는 가정에 실패했다라고 봐요.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전쟁에서 적의 적정이나 이런 걸 다 알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불명확할 경우는 적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걸 가정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작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정이 제일 첫 번째 단계고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정이 털려버리면 작전 계획을 폐기하고 예비 계획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중공군은 미군은 포위된 상태에서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철수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 가정은 어디서 출발했겠습니까? 청천강 북방에서 또 계속 전투를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공격하면 미군은 포위 상태에서 공격받으면 대부분 철수하더라.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빠져나갈 때 타격하기 위해서 사실은 크롬베츠 전투단이 들어오는 그 지역이 다 이제 중공군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면 빠져나갈 때 혼란한 상태 또는 지휘체계가 와야 됐을 때 집중적으로 타격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나. 그래서 중공군이 협조된 작전이 부족했다. 통상 전사에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왜 협조된 작전이 안 됐을까라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작전 계획을 수립할 때 가정에 실패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뭐 승리 요인을 저는 리즈웨이로부터 프리먼 대령, 그 다음에 히스 대위 몇 기 중에 다 포괄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즈웨이의 가장 큰 역할은 상황 평가와 결심을 정확하게 했다. 철수할 수 있지만 고수해라.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서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프리먼 대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다. 포병, 항공전력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가진 자산, 프랑스 대대 다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작동되도록 준비를 했다. 준비에 성공적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 대위 몇 기 중에 또 그 병사들 전투 기술, 소부대 전투 기술과 감투 정신, 이것이 결국은 정확한 상황 판단과 결심, 철저한 준비, 그 다음에 전투 기술과 감투 정신, 이것이 결국은 상호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은 지평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 정말 6.25 전쟁의 너무나도 큰 분수령이었던 지평리 전투, 우리가 잘 몰랐던 지평리 전투를 뭐 우리 리즈웨이 장군이나 뭐 프리먼 대령이나 뭐 이 맥기 중이나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웅담을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서울에 목줄을 쥐고 있고 6.25의 최대 후반기 분수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평리 전투를 이렇게 훌륭한 한국 군인들 그리고 프랑스 부대들, 그 프랑스 장군 중령님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셨구나라는 마음, 그 스토리만 기억하시고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지평리 한번 가자고요. 그래서 그 박물관 한번 꼭 보고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지평리 전투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평리 전투는 사실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하고 극적인 상황이 많았는데, 인간이란 결국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삶인데, 똑같은 환경에 대해서 투지 있게 대응하느냐, 좌절하며 대응하느냐가 똑같은 사람의 행동도 바꾸고 운명도 바꾼다. 이게 지평리 전투의 어떤 인간적인 교훈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얘기는 많이 했는데 지평리 전투는 사실 전투가 잘 정리된 전투예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한국군 부대의 전투예요. 가만히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했고 했다 했는데 이게 제3자의 관찰 기록에 의한 기록들만 남아있고 정작 한국군이 어떻게 했는지 그 전투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돼 전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땅에서 벌어진 전쟁인데 이거를 저 태평양 대서양 건너가서 기록을 찾아서 여기 와서 읽어야 되는가. 제가 한국 전쟁 얘기할 때마다 답답한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하고 고민하고, 늘 우리는 우리 민족은 뭐 기록의 민족이다, 뭐 기록 문화, 뭐 세계 문화유산이다 하는데 이런 기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그런지를 한번 정말 깊이 있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투는 극한의 상황에서 적과 나의 의지가 극렬하게 충돌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기가 순식간에 기회로 변환되기도 하고, 기회가 또 우연의 문제, 또 순식간에 또 이제 위기가 위기로 바뀌기도 합니다. 지평리 전투는 그런 위기가 리즈웨이의 어떤 정확한 상황 판단과 결심, 프리먼 대령의 체계적인 준비와 또 부하들을 단결시키는 능력, 그 다음에 히스 중위 맥기 대위, 또 그 전투 장병들, 이런 사람들의 전투 기술과 감투 정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표적인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평리 전투는 전세를 역전시킨 것과 동시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전투였다고 해도 무방할 텐데요.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했던 유엔군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군인 여러분들의 희생도 잊지 말아야겠죠. 살다 보면 가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게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평리 전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투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바뀐 마음으로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자주국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만나보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